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재가동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대의 시원스러운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도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 촉각을 곤두세웠던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실현했죠. 자,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시원스럽게 강세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이슈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시원스러운 상승세를 보였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크론이 선물 준 거죠. 서프라이즈 선물이었죠? 네, 마이크론 실적 관련해 가지고 추정치를 오히려 넘어서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실적 발표 전에는 그 시장 가이던스보다 못한 숫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네. 마이크론이 워낙에 이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좀 우호적으로 많이 내는 패턴이 있다 보니까 그 믿을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도 좀 있었는데, 실적이 예상치 이상 나와버리고 거기다가 또 포워드 가이던스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NDR이란다. 그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밝혔던 내용들이 HBM 완판됐고,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꾸준히 지금 가격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디램 가격도 역시 또 이번에 또 15%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다 나오니까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것 같고요. 그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놓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왜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지가 조금 아쉬운 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왕에 오를 거면은 글로벌 3등이 저 정도 올랐는데 글로벌 1, 2등인데 그래도 그래서 조금 더 올랐으면은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눌려 있었던 거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존해주는 그런 기분을 좀 더 낼 수 있었는데 하는 좀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자, 지수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는 2670선, 네. 코스닥은 이제 780선의 코앞까지 왔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장 막판에 우시바이오 쪽 내용과 그다음에 금투세 이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지막에 하락을 했는데, 오늘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우시바이오에 대한 그런 뭐 찌라시 아닌 찌라시에 대해서도 우시바이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시 앱텍이라는 게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명시된 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도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하나증권에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런 악재가 하나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금투세 이슈도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럼 거의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 연말인데 불안감을 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가야 돼.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밀린 거 보면은 확실히 금투세가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부담이 됐는지 바로 또 금방 금투세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뭐 여러 악재들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한국에 선물을 줬듯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되고 좋은 방향으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급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국인이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또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키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은 여전히 매도 스탠스가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게 있고요. 하이닉스 쪽은 최근 3일 동안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매도를 좀 일관했던 모건 스탠리가 보통 순매수 매수 창구 좀 1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그러면서 보통 보게 되면 약간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 가지고 시간에 대량 거래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인데, 조금 진정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 또 하필 이제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이다 보니까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만기약 이상 매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국 증시는 대부분 선물 시장이 현물을 이끄는, 그러니까 외도독 현상보다는 현물 시장이 선물을 이끄는 정상적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만 선물,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만기약 이상 순매수 들어온 거에는 큰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그 추석 전부터 실제로 미국은 신고가인데 한국은 신고가를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까웠지만 가깝고 싶지 않은 일본과도 좀 괴리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따라갔는데, 오늘 정도 힘을 놓고 보게 되면 주가 지수도 지금 코스피가 2700선 바짝 다가오고 코스닥이 708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시간의 문제일 뿐 조금 더 디커플링을 축소시키는 과정의 큰 출발점을 봅니다. 최근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증시에서 불러오는 그 호재성 재료를 국내 증시에 각 섹터나 종목들이 조금씩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디커플링의 축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이크론 오르면 하이닉스 오르고 뭐 테슬라 움직이면 전기차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래서 네. 오늘 장을 전체로 평가하게 되면 확실히 가을이 오니까 국내 증시도 일정 부분 붉은 빛을 좀 보인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뭔가 시장의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흐름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지금 그 이사님, 미국 연준의 피봇 이후에 지수가 그래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상승세가 이어졌단 말이죠. 어제는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이제 강세장으로 돌아섰고 지금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회복세의 흐름 말이죠. 저는 10월 달 같은 경우가 일단 10월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어차피 9월이라고 해봤자 내일하고 다음 주 하루 남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 흐름 자체는 결국은 유동성의 어떤 흐름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장 같은 경우는 결국 또 납세 문제 때문에 유동성이 좀 위축이 되는 어떤 국면이 9월 중순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10월 달부터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운 회기 연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TGA 잔고가 지금 말잔 기준으로 8,500억 달러를 지금 일단은 의회에 지금 보고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큰 금액을 못 쓰지만은 10월이 되게 되면 결국 11월 5일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쌓아놓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방치할 리는 없을 거고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를 지금 미국도 했지만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고 금리 인하를 또 같이 동시 진행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지금 유동성을 푸는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장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실적장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에 의해서 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빠지고 뭐 그저 다음 주 그 월요일 날 빠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한 단계 더 10월 달에는 좀 우호적으로 장에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흐름 또 시장이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이런 정상 궤도로 좀 진입하는 듯한 여러 가지 청신호를 좀 저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들을 내주셨고 자 오늘 장에서의 가장 키 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마이크론이 줬던 서프라이즈 선물 뭐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모건 스탠리가 한번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반도체의 겨울을 외쳤던 모건 스탠리가? 뭐 사과까지 할 건 아니고 본인 에리스트레스 피우니까 그게 대해서 강론을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요. 아니 모건 스탠리가 사실 뭐 지금 당장 9월달이 겨울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테크주에 이제 윈터가 룸 한다는 이야기니까 쉽게 말해 조만간에 이제 반도체 피크를 말하는 거고 오늘 잠깐 수급에서 잠깐 사족을 하나 붙일 게 있어 제가 빼먹었는데 네. 오늘이 그 목요일이긴 합니다만은 9월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9월 분기 배당락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락. 수급적으로 이제 어제 좀 빠졌던 금융주들이 좀 들어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 분기 배당 관련해서 약간 윈도우 드레싱 자금도 있다는 거는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론의 실적에 주목할 만했을 정도로 안타까운가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한번 뭐 오늘 하루 종일 화두가 됐겠지만은 마이크론이 좀 질렀습니다. 질렀다는 게 뭐냐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나간 4분기 실적 마이크론 기준 4분기는 뭐 지나간 실적이니까 뭐 우리가 바라볼 건 앞으로 가이던스인데 그러니까 피지컬 기준으로 25년도 1분기죠. 쉽게 말해서 한국 시간으로는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매출 가이던스를 한 88억 달러 정도로 높여놨다는 것도 좀 특징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마이크론의 실적에 보면 HBM의 이제 비트크로스 이야기를 하면서 23년도 같은 경우 1.5% 정도 비중인데 HBM 비중이 25년도가 가게 되면 6%까지 증가한다. 마이크로 하이닉스는 10%가 넘어요. 네. 마이크론은 이제 1%에서 6% 온다고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다보는 정도가 있고 또 하나가 오늘 장중에 나왔던 하이닉스가 HBM3 30, 12H, 32GB, 발음이 좀 어렵네요. HBM3 12H, 그러면 12단을 말하는 12단 네. 양산. 32GB 용량인데 올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이제 생산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이크론이 먼저 밑밥을 깝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경쟁사보다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20% 정도 저전력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하이닉스는 지금 세계 최초는 먼저 양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재료 자체가 좀 힘이 드는 거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이크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120달러를 강력하게 돌파한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모건 스탠리의 겨울에는 AI 수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이벤트가 생각보다 동시에 행사했던 메가의 이 메가 2024도 걔를 같이 합니다. 메가가 새롭게 메타죠. 네, 메타군요. 아, 네, 메타. 네, 이게 제가 메타가 순간 지금 네, 메가라고 메타가 하셨어요. 예 우리가 새로운 VR이나 AR 글래스를 출시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AI 수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뭐냐하면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에 대해서 긍정적 비를 날린 것과 마찬가지로 네.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AMD가 바로 10월 달에 차세대 MI325 시리즈 X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AI 가속기나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상과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충분히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18만 원 오늘 10% 정도의 급등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네. 마이크론 훈풍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늘 훈풍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고 뭐 블랙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좋은 얘기를 했고 또 TSMC 목표 주가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제 가이던스도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연속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준 거 보면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SSD 매출이 처음으로 이제 10억 달러 돌파를 했던 거를 봤었을 때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투자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챗GPT 같은 경우는 학습을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아이폰 16에 추가되는 이 시리를 통해서 챗GPT나 이제 오픈 AI가 들어가서 그 아날로그적인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실생활에 쓰는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서나 아니면 뭐 다크웹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 센터와 더 많은 AI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었을 때에는 저는 여전히 뭐 겨울이 오려면은 뭐 적어도 한 1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AI 쪽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지만 추후에 뭐 10년 뒤에는 점유율이 뭐 50% 반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성장세는 훨씬 더 높을 거다라는 이런 엔비디아 젠슨 황의 코멘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현재는 이 지금 올라오는 추세 상승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네. 우린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까? AI 모멘텀 칩 수요가 꺾였나 이 부분을 가장 걱정했었는데 내년까지 HBM 다 물량 팔렸대요. 그럼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그 모건 스탠리 리포트 상으로 보면 네. 그 타이틀 제목이 윈터 룸스잖아요. 네. 룸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렴풋이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왔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난 바로 지금 뭐 문제된다고 얘기 안 했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우려했던 것도 우려한 거지만 그만큼 그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거는 사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IT 섹터에 대해서 그동안에 외국계 투자자들이 비중을 좀 줄여왔었거든요. 사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충격을 받긴 했지만 대만 쪽도 굉장히 많이 비중을 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에다가 또 한 가지 덧붙이자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체력적인 어떤 수급을 받쳐줄 수 있는 기반이 없다 보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언짢았는데 외국계 증권사의 어떤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리포트의 어떤 방향에 의해 가지고 증시가 되게 많이 휘둘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요 직전에 그 갑자기 뷰를 바꿨었죠. 모건에서도 저기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네거티브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 주가 55만 원 만들어내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뷰를 확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2차 전지의 바닥을 찍는 데는 도움을 줬지만은 그때도 가만히 보면은 그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타겟은 또 반도체였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게 리포트 하나에 의해 가지고 국내 증시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이런 체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수급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노이즈가 됐었던 금투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저평가됐다, 좀 가격이 충분히 싸졌다 싶으면은 그동안에는 좀 큰 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받아주면서 가격을 좀 지탱해주는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었던 측면을 반증해주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을 특별히 저는 사실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크게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이던스 자체보다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는 좋게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나온 거 보니까 가이던스보다 더 잘 나온 데다가 HBM 완판 말씀하셨지만은 HBM 완판은 이미 하이닉스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얘기거든요. 네. 그걸 또 한번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주가로 오늘 반응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또 오면은 지금 경기 침체 노이즈는 있잖아요. 지금 네, 뭐 맞습니다. 페덱스 주가 급락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투자가 예정대로 집행이 될까? 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 때문에 100% 이제는 아니다. 다시 그 AI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급등을 예상을 하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네. 일정 부분에서는 조금 경계는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IT 버블 때도 결국 인터넷 혁명이라는 게 있었지만은 그게 오버슈팅을 했다가 한번 크게 꺼지고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환호하는 건 좋지만은 또 여기에 너무 또 마냥 취해가지고 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마이크론보다는 하이닉스가 HBM이 됐든 레거시 제품이 됐든 우위에 있는 건 맞잖아요. 분명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명확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주식 자체가 다시 고점을 넘어선다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상단을 갖다가 일정 수준에서는 좀 제한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의견 뭐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오늘 나타난 반도체주의 전반적인 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신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온기가 확산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물론 오늘 10% 가까운 강세였고 뭐 한미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전체 반도체 소부장으로 온기가 퍼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아직 있으신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다시 삼성전자, 예를 들어 하이닉스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20만 원대 중후반으로 헐헐 날아가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에 대한 비율을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20만 원 밑에 있는데 지금 이 재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남겨놓고 다시 25만 원, 6만 원 정도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기관들이 대부분 목표가 자체가 20만 원대 중반 정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기관 투자가들은 이 비율을 바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흐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엔비디아는 다시 140달러라는 신고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갈 네.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상반기에 보던 대로 다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 AMD라는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만큼 추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상반기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이제 제한된 수준의 일단 선택받은 종목만 조금 강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좀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한다고 해서 이제 소부장들이 일정 부분은 따라갈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나 유테크니스나 기타 뭐 이런 종목인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비율을 그렇게 높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론의 주가 거래 반응하고 합니다만 저는 이 결 자체를 레거시 반도체가 쉽게 말해서 범용 반도체가 일정 부분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수요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PC나 이런 모바일 쪽에서 살아난다고 비율을 보기에는 이미 윈트라는 단어를 썼고요. 최근에 본의 아니게 우리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에 따라서 시장이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을 역발상으로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를 조금 맞춰드릴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고 퍼즐 한번 마지막 걸 해보겠습니다. 2달 전에 8월 중순에 모건 스탠리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CO2 배출량 감소를 통해서 LG엔솔 55만 원, LG화학 45만 원. 네. 그 당시부터 시장의 수급은 정말 귀신같이 반도체 삼성전자를 폭락을 시키고 그때부터 LG엔솔과 LG화학을 당기게 됩니다. 갈아탔군요. 네, 그리고 최근 레비포트의 변화를 좀 보게 되면 어제 밤새 있었던 일인데 밤새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경쟁 심화를 우려하면서 GM과 포드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오히려 전통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통차에 대해서는 매도 숏을 치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 인하로 인한
오토론이라든 이런 거에 대한 긍정비를 날렸거든요. 근데 얘들이 정말 특히 또 오늘 한국 시장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 보고서를 쓰면서 한국의 LG 디스플레이가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나 글로벌 정치를 갖고 노는 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거꾸로 놓고 보면 모건 스탠리의 이 발언 하나에 글로벌 자금이 이렇게 휙휙 움직인다는 거는 그건 인지하고 가야 되는 거고 모건 스탠리나 이런 뭐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나 CLS의 뷰 자체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있으니 부정적이라면 두 종목이 다 같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한 거는 오케이. 다만 그 친구들이 기타 관련 뭐 HBM 관련 밸류체인에 관련돼 있거나 기타 레거시 반도체를 우리가 상반기 수준으로 주가가 당기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중소부장들은 대부분이 약간 트레이딩 영역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앞으로 반도체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가 남았냐 이슈거리를 좀 짚어본다면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10월로 접어드니까 반도체만 놓고 두면 삼성전자 아마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부분에 관전 포인트를 갖고 실적을 보면 좋겠습니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뭐 예상치가 그 전에는 12조에서 14조 정도 사이에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9월달 들어오면서 11조 정도로 되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주가도 빠졌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뭐 평택 제4공장이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이 공장에 대한 투자 속도감을 좀 늦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뭐 컬 테스트가 여전히 뭐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면은 지수 상승을 견인해 주면서 같이 좀 속도감은 뭐 SK하이닉스보다는 느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올라오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막 깊게 지금부터는 뭐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사님 마이크론 실적이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하긴 하잖아요. 네. 메모리 분야에서도 그리고 HBM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도 마이크론이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내놨다면 증권사들도 삼성,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요. 실적 전망에 대한 뷰를 좀 상향해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는데 워낙에 작년에 적자나던 회사가 뭐 흑자 전환해가지고 이제 기저효과? 그거에다가 시장 가이던스보다 조금 잘 나왔으니까 시장이 너무 움츠러들어 있었던 거에 대한 반작용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최근에 보면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추고 있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증권사가 갑자기 그거 보고 뷰를 바꾸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조금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어떤 취지의 어떤 그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제가 잠깐 10월장에 대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고민스럽거든요. 10월이 유동성장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또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퀄 테스트 원래 예상했던 거는 9월 중에는 된다고 얘기를 3분기였죠. 했었거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갑자기 안 될 리는 되네.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그 부분에서 확실히 뒤져 있다라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DDR4 이제 재고 얘기도 있고 뭐 가격 얘기도 있지만 DDR5 쪽은 여전히 괜찮은데 DDR5 시장에서도 지금 하이닉스보다 못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톤을 좀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서 잠깐 소부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는 투자 사이클이 크게 맞물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투자가 지금도 앞서 우리 대표님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단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그 반도체 업체들 내에서도 그 약간 오버돼 있는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준에서는 하이닉스 역시 톤을 좀 낮춰서 보시되 목표가는 어쨌든 지금 낮춰져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이전 고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낮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네.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를 덜어내되 지나치게 환호에 대해서는 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좀 되고요. 자,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이번에 방산주 이야기를 오랜만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는 날이기도 하고 최근에 동유럽 쪽에서 우리 방산과 관련된 이 뉴스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고 중동 정세는 근데 뭐 전면전 수준으로 격화가 되고 있고 먼저 좀 이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방산주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방산주 자체의 키워드는 실적과 수주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기 실적은 지금 이번에 이제 내일 거래 재개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네. 로템도 그렇고 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폴란드 쪽이나 루마니아 쪽에서 이제 추가 수주를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이 지금 여전히 지체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을 좀 보시면은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쪽 그 현지 외신을 좀 계속해가지고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지금 이런 그 지상 무기보다는 그 전투기 쪽에 좀 많이 꽂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F-35 추가 구매 쪽으로 많이 방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연내에 수주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단정은 못하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지금 증자 관련돼 가지고 법은 개정안은 통과가 됐잖아요. 네. 아직까지 납입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법만 통과되고 실제 액션이 없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까지 감안을 해서 봤을 때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은 조금 낮추는 게 맞을 것 같고 당장에 연말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네. 반면에 이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 균형점에서 좀 싸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방산에 대해서 좀 비중을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오늘 또 장중에는 뭐 그 방산주가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뭐 낙폭과대에 있던 엔터주나 아니면 2차 전지주도 잘 올랐고 그동안 뭐 방산주는 사실 빠지지 않고 지수 방어도 잘 해주고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지 뭐 일단은 수출 절벽에 대한 뭐 이런 노이즈가 있긴 한데 이런 노이즈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뭐 LIG 넥선 같은 경우도 수출 절벽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라크 천궁투 뭐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29년과 30년으로 더 수출 절벽이 멀어졌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사실 아직 뭐 계약이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27년도부터 28년도까지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방산 쪽은 저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왜냐하면 기대감은 미리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도 뭐 비중을 그렇게 크게 뭐 늘리거나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산주에서 이제 뭐 대장주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뭐 한화가 방산 전반적인 섹터에서 가장 규모가 크니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거래가 이제 재개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수 전반에 대한 투심에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한 4주 정도 거래 정지가 됐다가 중간 지주사 성격의 회사가 2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그룹의 방산 이제 메인이라 할 수 있는 하나 오션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을 이제 연결 자회사를 두게 되는 중간 지주사가 되고 신설 자회사 같은 경우가 사명이 아마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인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 사업 내에서 우리가 CCTV 사업을 하는 하나 비전이라든지 하나 정밀기계 이런 쪽을 두게 됩니다. 이건 사실 근데 하나가 지난번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할 때 장남 밀어주기다 그런 말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산 핵심 사업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두고 비전이라든지 하나 정밀기계는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으로 분할을 해준 겁니다.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고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비율에 따라서 좀 주가 밸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보통 첫날 같은 경우는 예상과도 다른 움직임이 조금 나올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오늘 내일의 주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약간 방산과 또 비방산 부분을 좀 분할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투자론인 관점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는 이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외신 부문 뉴스 보시면 중동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수준의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전쟁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진다라는 거는 방산주에 대한 투심도 다시 한번 재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아니라고 보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좀 뜨겁게 달아올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저는 방산주 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내용인데 우리처럼 지금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성능까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기업, 그 방산 회사를 갖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방산 무기들이 또 더군다나 이제 미들급 재래식 무기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네. 이쪽은 또 미국이 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히려 열린 시장인 건 분명한데 이제 그동안의 그 기대감하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움직여 왔었는데 한 가지 이제 수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조금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지금 연말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주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많이 열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 관련해 가지고 전쟁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장중에 봤던 거는 한 20일 이상 또 임시 휴전하는 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헤즈볼라와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전면전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대선에도 좀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 그 수상의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되는 게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보려고 했던 게 이게 사실 오랫동안 묵혀왔다가 저희가 한번 오늘 작정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게 엔터주예요. 엔터주 요즘에 아마 많이 시장에서 소외돼 있었는데 오늘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이슈가 뭐가 있나? 최근에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또 엔터주가 주목을 받기도 했고 또 하이브와 뭐 예를 들어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간의 공방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ING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엔터주에 대한 판단 하 대표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가 밑에서 조금 올라온다고 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메인 섹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다 이제 트레이딩이 아니라 바닥을 논하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 증시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단칼에 말해서 죄송한데 네, 아닙니다. 단호하고 명료하게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엔터 기획 4사 기준으로 깔끔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외국계 투자가를 하면 물론 너무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주가는 많이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바닥을 형성했지만은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미진진과의 어떤 이슈 자체도 진행 중이고 최근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방시혁 이사의 의장의 이제 사생활 논란 같은 경우도 심리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 이게 그런 게 뭐 주가에 영향이 있었겠습니다. 엔터라는 게 재화, 우리가 말하는 기업들이 재화와 용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용역적인 측면에서 인적 용역을 서비스로 해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티스트의 어떤 사생활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또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수장의 외부적인 행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진성 투자가들은 그런 걸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밸류업 지수라는 게 편입되면서 SM엔터와 JYP가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밸류업 지수는 미완성이에요. 아시겠지만 이게 뭐 펀드가 아직 완전하게 조성이 돼서 얼마 정도 자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지도 없는 거고 네.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은 게 9월 24일로 발표됐던 KVU란 말이에요. 한국 밸류업 지수. 네. 여기에 나는 엔터주가 왜 들어갔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건 그래서 그냥 묻고 싶습니다. 네. 아니 지금 JYP와 SM이 배당이 높은 기업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반등을 하는 거고 주가는 막연하게 금리 내렸으니까 중국이 뭐 지준율 내렸으니까 아닙니다. 엔터주가 빠진 고점을 언제 형성했냐면 엔터주 JYP가 15만 원대 형성할 때가 바로 23년도인가요? 22년도인가요? 그 여름이었거든요. 그때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회에서 바로 막아버렸습니다. 끼워 팔기 하지 말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엔터주의 JYP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엔터주는 어느 정도 기업의 본질적인 실적 회복이 될 때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뭐 트레이딩을 이용한 단기 바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윈터 이즈 캄. 좀 되네요. 커밍 오고 있다는 아니 캠. 이미 왔다고요? 예, 과거형. 네. 그래가지고 냉정하시네요. 기대치 우리 하 대표님 의견처럼 낮춰야 될까요? 엔터주 뭐 사실 악재가 워낙 많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조정이 이해가 되는 면도 있기는 한데
반등의 실마리가 없을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그러니까 반등의 트리거는 몇 개가 나왔었잖아요. 말씀하셨던 중국에서 경기 부양하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소비를 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도 있었고, 밸류업에 뭐 SM하고 JYP가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그 SM하고 JYP가 올라가면 키 맞추기 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따라갈 거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굳이 얘기하면은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빈집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근데 사실은 지금 실적이 악화되고 앨범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걸 보면요. 그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일본이나 중국 쪽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앨범을 사가지고 앨범을 듣는 게 아니라 앨범 안에 들어있는 그 뭐 포토카드요? 그런 거 네. 그것만 빼고 앨범은 그냥 아예 길거리에다 버려가지고 쌓아놓은 것들도 막 그 유튜브에 나오고 하거든요. 네. 중국이랑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얘기가 이제 그런 어떤 소비 패턴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식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활성화돼서 산다고 했을 때 다시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고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적이 상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가속이 되면서 거품이 되게 많이 붙어 있었던 거죠. 기대감.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중국을 넘어서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가고 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레이블에 대해서 그 각각의 레이블의 독립성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키울 거다라고 했는데 당장에 어쨌든 그 국내 1위 회사였던 하이브에서 지금 레이블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감 같은 것들이 붙었었던 그 거품이 지금 꺼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바닥을 얘기하는 것 보고 여기서 진짜 바닥이 나와서 반등한다 이거보다는 저 역시도 뭐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은 이게 다시 그 과거의 어떤 영화를 재현하기 위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동희 팀장님이 저희들 가운데 제일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니까 네, 맞습니다. 어때요? 요즘에 뜨는 아이돌 그룹 세계적으로 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 여전히 미니진하고 진행 중인 뭐 당연히 뉴진스가 가장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빈집이 뚫려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했었을 때는 조금 가파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고 저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지는 않는데 지금 하반기에 남아있는 일정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미니진의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4분기부터는 실적 순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은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노이즈가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로 좁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인 초기 비용 부담이 있는데 SM 같은 경우 뭐 라이즈든지 보이 넥스트 도어 등 최근 이 신인 아티스트들이 신인을 벗어나고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 유료화, 그다음에 BTS 컴백이 또 내년에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 내 소속 가수들이 서구권 내에서 존재감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뉴진스도 있고 르세라핌도 있고 뭐 여러 하이브 내에 있는 그 노래에 대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유동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YG 엔터에서도 내년에 블랙핑크 이제 완전체로 컴백도 하고 그다음에 월드 투어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미니진 전 대표가 되겠죠? 어두워 미니진 전 대표. 이 이슈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연말 가서 다시 한번 해보면 또 달라질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어느덧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9월 말 10월로 가면서 우리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월장은 좀 나아질까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월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0월 달은 다시 유동성이 이제 풀리는 장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새로운 회기년도 이제 첫 번째 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TJ 계정에 있는 돈을 상당히 많이 풀 것 같고, 또 한 네. 가지는
그 국채 발행 물량에서 이번 분기, 다음 분기죠. 거기서 발행될 물량 가운데서 단기채 물량을 아마 10월에 집중을 해가지고 발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현지 쪽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지고 확장에 되는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중국이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금 보조를 지금 맞춰주는 상황이니까 10월장은 유동성장의 어떤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한 가지 고민스러운 거는 뭡니까?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전히 좀 많이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다 뜨뜻해지는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만 수급 갈아타기 그만하고 좀 물줄기도 좀 수급 물줄기도 굵어지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따뜻해지는 이런 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든가 네. 아니면은 국내에서 새로운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수요가. 네. 근데 지금 그 수요를 갖다가 뒷받침해 주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금투세에 대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액션을 적어도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 외국인을 또 쳐다보는 그런 증시의 좀 답답함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조금 찜찜한 거 하나는 또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좋은데 우리만 또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어떤 답답함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걱정은 솔직히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내 경기 부양도 좋고 또 마찬가지로 증시와 관련해 가지고 증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장도 장 후반에 이제 낙폭이 좀 커진 게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면서 네. 이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지금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월에 금리 인하도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피벗도 이루어졌고 주식시장, 위험자산 시장에는 좀 괜찮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소외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런 우리 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창이 더 갈 수 있는 걸 못 가게 되고 소외되고 이런 걱정 또 계속 해야 될까요, 하 대표님? 해야겠죠. 예,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10월은 사실 해외 쪽으로 놓고 봐도 그렇게 악재가 많이 현재 없거든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저도 유동성 시장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환율, 원자재, 국채금리 뭐 이런 것 자체가 대부분 10월 달에는 좀 소강 국면인데 미국이 9월 달에 50bp 수준의 금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네. 10월 첫째 주에 9월 달에 미국의 고용 동향 자체가 큰 변화를 나오지 않는다면 9월에 또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라서 11월 2일 날 또 미국의 금리 정책까지 갈 때까지는 상당히 순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어서 주변 매크로 변수는 나쁘지가 않고 중국도 실제로 본격적으로 기습 금리나 LPR이나 이런 거를 10월 달에 단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은 나쁘진 않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든 하이닉스를 만약에 하루에 거꾸로 5천억 이상 매수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강력한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신고가인데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없는데 제가 10월 달에 체크할 포인트를 한 몇 가지만 짚어보면 네. 주가 지수 기준으로 2,7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2,700을 넘어갔는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룰루랄라로 보셔도 제가 볼 땐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에브리싱 랠리 쪽으로. 근데 그 랠리가 아마 삼성전자를 다이렉트로 막 7만 중반까지 당기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해외 쪽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미국의 반도체와 일본, 대만과는 지금 디커플링이 생겨 있으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거고 말씀하신 금투세 부분이 이제 속도를 가늠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10월 중순이라고 또 한 번 더 국민들에게 또 한 번 희망과 어떤 그런 걸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0월 중순의 정확한 기준 날짜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거는 언제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타협과 의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한 가지 근데 우리가 명심할 거는 뭐냐면 금투세가 유예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장이 폭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러면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가 미국 증시의 신고가 흐름이라든지 기술지 흐름이 견고한 걸 하면 어제 장 후반에 갑자기 장이 빠지면 거꾸로 급하게 놀려서 주식을 팔기보다는 금투세로 인해서 만약에 장이 올라가다 우리나라 장이 조금 밀리면 모 국회의원처럼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네. 예?
아니 장이 잘 올라가는데 금투세 이슈 때문에 장이 내려가면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10월 달 장에 만약 국내 삼성이든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다른 종목들이 주가가 좀 가다가 이런 노이즈 때문에 빠진다면 조금 더 또 매수의 기회로 하려는 것도 좋지 않나. 한번 역발상의 결과적으로 나의 계좌를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모 국회의원의 인버스 발언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잘 해주셨습니다. 김동희 팀장님은 10월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뭐 일단 에블리싱 랠리는 잘 모르겠고 하반기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사라졌죠. 뭐 유동성도 풍부해졌고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도 천천히 한다라는 걸로 인해서 내년으로 어느 정도 밀렸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미국이 하반기에는 좀 소비 시즌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다음에 연휴도 있는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쉽게 불어지진 않을 것 같고 고용에 대해서도 뭐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IRA 법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미국 내로 이제 공장을 많이 들이는 정책을 썼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고용도 대응한 부분이 있어서 실업률이나 뭐 고용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까지 크게 발생될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일단은 내년 1월 달까지는 충분히 뭐 미국 대선 이후에 변동성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그렇게 있을 때 하락 쪽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뭐 내려간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방관을 하지 않고 뭐 바로바로 저는 즉각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는 여전히 저도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고 좀 바이오 쪽이 그래도 저는 일단은 더 좀 뭐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보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여름장 거치고 9월까지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도 계속해서 물주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섹터별로 계속 옮겨 타고 투자자들 성향도 되게 단기적으로밖에 대응을 못했다면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금리도 내리기 시작했고 뭔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선 연말까지 보고 전략을 세워도 괜찮겠습니까? 원래 제가 매매하는 패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애를 먹었거든요, 최근에. 네.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아마 몇 주 전까지 계속 현금이 역대급으로 많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던 게 올라가는 거 계속 팔기만 했었지 사지를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이 이렇게 단기 매매로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걸 갖다 이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팔고 그러니까 밑돌 아랫돌 빼는 거 이런 그런 식으로 가는 어떤 패턴 자체는 시장의 질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 의해 가지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주체가 결국 또 외국인이면 또 그들의 어떤 뭐 선물옵션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논리에 의해 가지고 또 휘둘릴 가능성도 또 있죠. 근데 어쨌든 시장이 좀 탄탄해지려고 그러면은 그 내부적으로 좀 증시에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요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좋게는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언제 될 것이냐. 그리고 아까 금투세 해결되면은 주가 급등하는 거 아니다. 저도 급등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적어도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생깁니다. 그러면 증시 자체는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반도체주들의 전반적인 반등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이런 평범한 경원을 떠올리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주마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